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경기도에서 살던 저는 아버지의 공장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은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생이 오전 일찍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기에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려고 했는데 110V에 220V 변환 소켓이 달려있던 코드를 꽂았다고 합니다. 비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끼려고 억지로 뽑았더니 소켓은 분해가 됐고 220V 구멍에 금속 핀 2개가 꽂혀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동생은 망가뜨린 걸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금속 핀을 뽑기 위해 펜치를 찾아다녔고 온 집안을 뒤지고도 펜치를 찾지 못했던 동생이 어머니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바로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신 것이었죠. 전기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에 맞물려 있는 금속체를 건드리면 저런 도구 없이는 당연히 감전됩니다. 동생은 결과적으로 펜치를 찾지 못한 덕에 무사했던 겁니다. 헌데 저희 집은 공구를 특정 장소에 몰아서 놓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도 찾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 출근 전에 펜치를 빼서 신발장 가장 꼭대기의 구석에 있는 신발 안쪽에 넣어서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출근 전 문 앞에서 나가려는데 아무 이유 없이 펜치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함을 열어 펜치를 꺼낸 뒤 어린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신발장 깊은 곳에 숨겼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펜치가 어딨는지 물어봤을 때는 말로는 못 닿을 정도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군요. 수십 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물어보면 그땐 그냥 그랬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서관 괴담. 내가 이 일을 겪은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학생일 때다. 나는 어렸을 때 가끔 귀신을 봤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외톨이였다. 내 말은 누구도 믿지도 않았거니와 이상한 말을 하는 애를 친구로 두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당시 어렸던 난 귀신을 봐도 그게 귀신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했다. 조금 특이한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조금 위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운동장 한가운데 물구나무를 선 채 혀로 바닥을 핥는다든지 음악실 가는 계단 난간에 발끝으로 서서 걷는다든지 나는 꼭 그것들에게 말을 걸었다. 뭐예요? 모래알이 맛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러다 11살 즈음 그들은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혹여 보더라도 모른 척 보이지 않는 척하며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는 귀신을 봤던 기억들이 나 혼자 만들어낸 상상인가 싶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그러니까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기억도 떠올리지 않고 있었던 그때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해서 처음으로 DSLR을 샀다. 여행을 갈 때 쓸 생각이었다. 여행을 가서 작품같이 멋진 사진을 찍고 싶은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문화센터에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는데 사진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문화센터 도서관은 3층 전체가 통째로 도서관이었다. 책도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로 했던 책도 많았다. 사진과 포토샵에 관련된 책들은 두껍고 무거워서 대출해서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보자. 필요한 부분만 좀 적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들여보던 도중에 이용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서의 말에 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오후 8시 50분. 기지개를 켜고 가방을 챙겼다. 이만하면 많이 봤다 싶어서 나오려는데 뒤통수에 대고 사서가 말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 계단으로 내려가다 무섭다는 사람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깔깔깔하며 웃는 것이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갑자기 반말을 한 것도 그렇고 괜히 기분이 나빠졌던 나는 보란듯이 계단 쪽으로 향했다. 문화센터 건물은 벽면이 통유리였다. 계단을 통하고 있으면 바깥이 시원하게 보이는 구조였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던 도중에 유리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을 때 중력을 무시한 듯 어떤 꼬마 아이가 벽면 통유리를 대각선으로 걸어 올라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발바닥은 유리창에 붙어 있었지만 인사를 하듯 허리를 숙이며 나와 얼굴을 마주한 자세였다. 건물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다. 어릴 적과는 다르게 이젠 나도 저것들이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뽀득거리는 소리를 내며 한 걸음. 그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한 채로 꼭대기 가까이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날 향해 있었다. 순간 3층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그 여자가 생각났다. 만약 그 여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면 내가 소리를 치면 나에게로 와주지 않을까 하는 의지할 구석이 떠오른 순간 무섭고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 그만 눈물을 흘리며 악을 지르고 말았다.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꼬마애는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다가오는 기척조차 없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뒤통수에서 들렸다. 봤구나. 봤어? 무서웠어? 웃기지? 아까처럼 소름이 끼치게 웃으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소름이 끼치다 보니 그 여자를 뒤돌아서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는 마치 재밌는 얘기라도 하는 듯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야, 있잖아. 작년에 4층에서 어떤 애가 떨어졌잖아. 근데 그 애가 자꾸 올라가.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질라나. 걔 때문에 4층을 폐쇄하고 그랬어. 너 4층 안 궁금해? 같이 가볼래? 계단을 내려가자니 유리창 그 꼬마를 볼 것 같고 뒤돌아서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는 더 싫었다. 그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안 궁금해요. 나 집에 가야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다. 빨리 뛰어 내려가면 왠지 그 여자가 쫓아올 것 같은 기분에 천천히 내려왔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문득 돌아서 다시 그 건물을 봤는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그 건물은 3층짜리였다. 오전에 건물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층수 버튼이 3개밖에 없었다는 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작년이라고 뭔가 말했지만 이 문화센터는 완공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좋아하는 선배. 지금은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 중에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에서 귀신을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선배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선배의 집이 좀 구석진 곳에 있는 데다 급거북이의 옆이라서 사고도 자주 났습니다. 가끔 귀신을 보긴 하지만 크게 문제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그 집에서 쭉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외출을 나가고 선배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탈없이 잘 지내니까 혼자 방에 앉아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시선이 느껴지더니 한기가 돌았다고 하더군요. 귀신 나오는 집에서만 10년이 넘게 살았던 선배는 이럴 땐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옮겨 안방에서 소리를 크게 켜놓고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소리와 시선. 무서워진 선배는 전화를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나오고 심지어 안내 멘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걸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선배는 절대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TV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딱거리는 뭔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왼쪽 귀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숨소리와 함께 언니, 나 보이지? 라고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 길로 집 뛰쳐나와서 근처 만화방에 있다가 어머니가 지나가시는 걸 보고 같이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어머니의 휴대폰엔 부재중 통화 기록이 없더랍니다. 선배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전화. 2006년 가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전, 공부를 핑계로 위안말기로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던 못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2교시 수업 도중 임종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평안하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식구들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오후 11시쯤 집에 가서 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형과 함께 집에 돌아가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막잠에 빠지려던 찰나 갑자기 집 전화에 벨이 울렸습니다. 피곤한 마음에 형이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10초쯤 지났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서 잘못 걸려온 전화라 생각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리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린 전화를 그 자리에서 5번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아무 말소리도 없어서 받은 전화를 끊기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전화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화벨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 있는 프린터에 눈길이 갔습니다. 당시 집에서 사용하던 프린터는 복합기라서 스캔 기능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만든다며 프린터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스캔했던 것. 스캔하는 곳을 열어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내고 나니 기묘하게도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괴담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정사진이 어딘가에 끼어 있으면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할아버지께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셔서 사진을 빼달라고 전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5번째 이야기, 썩은 나무. 5년 전의 이야기이다. 비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 서툴렀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비였다. 비는 대충 가르쳐 주다 보니 꼼꼼한 성격인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동갑인 데다가 고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다. 나와 비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아마도 처음이라서 어색한 내게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비는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나마도 일에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비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전에는 밝은 성격이었고 매일 저녁 술도 같이 마셨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다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갑자기 비가 무단 결근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도 그렇고 상사도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다.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비에 친가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비의 집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매우 낡은 목조 아파트. 주변은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했다. 비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이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통로를 나아가자 확실히 비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다. 문 앞에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친한 사이긴 했지만 비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다. 집에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자고 있거나 외출한 것일까? 하지만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그머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끼익 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현관은 어째서인지 흙투성이었다. 안쪽까지 계속 흙이 떨어져 있었다. 도저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였다. 나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보였다. 세면대에는 평범하게 물이 채워져 있고 작은 벌레의 시체가 몇 개 떠올라 있다. 어째서인지 식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비를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문 틈새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다. 방에 두껍게 쳐진 커튼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다.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매우 큰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무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다. 그것은 작은 방에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고 습기에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아래쪽에는 곰팡이인지 이끼인지 모를 기묘한 식물이 다다미에 자라있다. 곳곳에는 검붉은 옷감 같은 것이 감겨있고 그 위에 본 적 없는 글자로 무엇인가 적혀있다. 이 썩은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비의 방에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 나무의 좌우에는 자연석인가 싶은 축구공 모양의 돌이 재단에 재주 좋게 쌓여있다. 허리 높이의 재단의 위에는 초가 흩어져 있다. 그 외에도 절에서 쓸 법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용도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다.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 떨어진다. 손으로 치우면서 알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다. 기분 나쁜 거대한 썩은 나무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 도대체 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비가 걱정됐지만 솔직히 나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아마 비는 이곳에 없을 것이다. 나가면서 목욕탕과 화장실을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나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와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다. 썩은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 이제 더는 싫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본심과 반대로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분명히 벌레일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응시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 큰 못이 박혀 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썩은 나무의 표면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눈이다. 나무 가죽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멍하게 떠져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썩은 나무 안쪽에서 기분 나쁜 손이 나온다. 분명 인간이다. 이 썩은 나무 안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아니 비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던 것이다. 썩은 나무의 가죽이 차례로 벗겨져 나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비였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턱을 쩍 벌려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검은 지네 같은 모습의 벌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비의 몸에 붙어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서워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비의 몸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무에 박혀있던 못 때문일까. 충혈된 눈은 엄청난 속도로 가로세로를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다. 침을 마구 흩뿌리며 휘청휘청 내게로 걸어온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진 채로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비는 눈앞까지 다가왔다.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비는 갑작스레 토를 하기 시작했다. 녹색의 끈적거리는 액체 투성이의 기묘한 물체가 내 발밑에 토해졌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었다. 작은 인간이었다. 아니,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무표정하게 멍하니 나를 응시하고 있다. 비는 스스로 토해낸 그 물체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씩 웃었다. 비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의 탓이 아니었다. 물론 비도 굉장히 무서웠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것이다. 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비의 등 뒤에 보이는 썩은 나무의 틈에서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 생각조차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봤던 광경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에게 와구와구 먹히는 광경이었다. 비는 아까 내게 지었던 만족스러운 표정인 채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는 것이었다. 비에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나는 입원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비는 없었다는 말만 전했다. 경찰이 비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 퇴원하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기분 나쁜 썩은 나무와 의식 같은 흔적들, 그리고 비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는 행방불명이다. 6번째 이야기, 어룡신앙. 어릴 적 시골에서 겪었던 일이다. 나는 고베에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아버지 고향인 시마네 어촌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 일이 있던 9살 때 여름방학도 시골에 내려가 보내던 터였다. 당시 나는 거기서 만나 친구가 된 A와 매일 신나게 놀러다녀서 하루하루가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신사에 가보자고 말을 꺼냈다. 그뿐 아니라 신사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이 신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자면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다. 당연히 앞에는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산에서 산기슭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고 산기슭에도 신사 앞에 있는 것처럼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있는 기둥문을 따라 나오면 곧바로 바닷가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즉, 신사 경내에서 바닷가까지 참배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A를 따라 산기슭에 있는 신사 기둥문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왠지 천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웠던 데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A는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열심히 나를 데려가려 꼬셔댔지만 결국 나는 가지 않았고 A는 혼자 신사로 향했다. 20분 정도 기다리자 A가 돌아왔다. 하나도 재미없어. 신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거울만 하나 있고.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왠지 모르게 나는 안심했다. 다음날 A에게 겁쟁이 취급을 당했던 것도 있고서 나는 A와 또 신나게 놀러 다녔다. 즐거운 여름방학은 머지않아 끝났다.
집에 돌아갈 때 A는 나를 배웅하러 나왔고 내년에 또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 해의 여름방학. 나는 어김없이 심한해로 향했다. 할머니는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고 큼지막한 수박을 잘라주셨다. 나는 수박을 먹으며 내일은 A랑 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와 삼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삼촌이 힘들게 입을 열었다. 너하고 A가 워낙 사이가 좋아서 말을 안 했었는데 실은 A가 죽었단다. 작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바다에 빠져서 그만. 나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작년 여름에 있던 일을 떠올리고 혹시 신사에 함부로 들어간 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고작 신전에 들어간 것만으로 벌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12월 초에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금음날부터 설날까지 이어지는 고향집 제사에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삼촌, 저 고베에 있어요. 교통비도 꽤 드는데 꼭 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답하니 삼촌이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당연히 와야지.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안 당주야. 우리 집안이 제사에 참가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도 매년 제사에 참가한 다음 설날에 고베로 돌아갔던 거 기억 안 나? 됐으니까 꼭 와라. 알았지? 결국 나는 마지못해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사 당일 금음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심한해에 도착했다. 삼촌은 초조해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7시까지는 오라 그랬잖아. 라고 삼촌이 말하기에 난 대답했다. 죄송해요. 마스에서 도미밥 먹고 오느라. 그래도 어차피 제사는 9시부터니까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그러자 삼촌은 이 멍청아, 목욕 재개할 시간은 빼고 계산하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제사인가? 나는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아버지가 입던 하우리아 카마를 입었다. 그리고 제사가 열리는 바닷가까지 달려갔다. 바닷가에는 나처럼 하카마를 입은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이 제사는 여자가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각 집안의 당주만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9시가 되자 신주가 바다로 향해 축사를 읊고 신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는 참배기를 따라 신사 경내까지 신주를 필두로 솔불을 밝히고 다 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신주가 신을 신전에 안치시키고 노아 카구라 공연이 이어진 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소란스럽게 밤을 새웠다. 신도 사람도 모두 얽혀서 먹고 마시며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술 기운이 올라 거나한 기분이 되었을 무렵 신전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신전을 둘러치고 있던 금줄이 다른 곳과는 달리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이었다. 다른 신사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왜 저렇게 생겼나 싶었지만 이미 취한 상태였기에 그리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도 왠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금줄에 관해 물었다. 저기 삼촌 신사에 관한 건데 거기 금줄이 거꾸로 쳐져 있던데요. 라고 삼촌에게 묻자 삼촌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니 답했다. 뭐? 너 그것도 모르고 제사에 참여했던 거야. 그치만 아버지는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삼촌도 그냥 제사만 오라고 했지.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줬고. 라고 말하자 삼촌은 말했다. 그랬구만. 미안하다. 그럼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 신사는 보기에는 평범한 신메이샤라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기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니야. 거기서 섬기고 있는 신은 훨씬 무서운 거라고. 메이지 시대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지방의 신사마다 어떤 신을 모시는지 조사를 했어. 그런데 공무원이 이 동네에 와서 신사를 조사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이 신사에 있는 신을 그냥 신님이라고만 부르고 이름은 몰랐더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날 사람들이니 신님의 이름을 아는 것조차 경외스러운 일이었을 테고 딱히 관심도 없었겠지. 그래서 공무원이 곤란해하다가 대충 이름을 갖다 붙인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신사에 있는 신이 옛날 신화에 나오던 유명한 신으로 탈바꿈한 거지. 하지만 이름만 모르지 어떤 신인지는 알아. 어령신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냐? 액신이나 원혼을 모셔서 진정시킨 다음에 좋은 신으로 거듭나게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바다는 먼 외국과도 이어져 있잖냐. 그러니까 종종 좋지 않은 게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야. 특히 이 동네는 지형 때문인지 조수 때문인지 바다에서 온 악령이나 나쁜 신이 바닷가에 잔뜩 모인다고 하더라고. 그게 쌓이면 고기잡이 배가 침몰하거나 마을에 재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쌓이기 전에 신들을 신사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래서 매년 지내는 제사가 중요한 거다. 삼촌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금줄이 다른 신사랑은 정반대인 거야. 금줄이라는 건 속세에 더러운 인간들이 신전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치는 거잖아. 한마디로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은 거지. 하지만 저 신사의 금줄은 반대라는 거야.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쳐 놓은 거야. 즉, 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둔 거지. 순간 어릴 적 일이 떠올라.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그 옛날 A가 금줄을 넘어 신전 안으로 들어갔던 게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인가. A는 신전 안에 갇혀있던 악령과 악신의 사이로 몸을 내던졌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신사 안에 들어갔더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덜덜 떨다 보니 어느새 손에는 식은땀이 가득 고여 있었다.